여러분과 함께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주제, 어제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그 정부의 해법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자세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천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습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자,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두 나라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박정희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린 적이 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방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것처럼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 의원님께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번에 정부의 최종 해법,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내가 지지율 1%가 돼도 좋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한일 두 나라의 미래 관계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쭉 기조를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가의 근본적인 부분을 개혁하거나 또는 준비하는 것에 우리 정부가 힘을 쏟아야 된다. 이런 기조하에서 쭉 진행해왔고 그 일환으로 이번 한일 지금 관계, 징용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문제를 추진한 것이다. 그리고 일부 뭐 보도가 되긴 됐습니다만은 참모진들은 이게 좀 굉장히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미 한번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통령 본인께서 언제까지 미뤄둘 것이냐 결국 할 수밖에 없다라면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 그러면 총선 앞두고 하겠다는 이야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네,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박 의원님이 보시기에 말이죠. 아까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위안부 합의의 실패 사례로 드셨는데 관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국민이 정부가 제시한 이 해법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 한일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이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국회의원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오늘 국무회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대국민 설득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이 부분들을 잘 설득을 해야 되고 크게 본다라면은 지금 이 위안부 합의를 지금
위안부가 이제 지금 강제징용 예. 합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점증하고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북한 핵의 위협입니다. 이 북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고 특히 미국은 결정적인 지금 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금 북핵이 고도화됐을 때 그 핵에 대응하기 위한 핵 공유 부분이라든지 조금 나아간 얘기긴 합니다만은 핵 우산을 확고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협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이런 부분들도 미국과 반드시 협력해야 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원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 이거를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부분이죠. 경제적인 부분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지금 공급망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지금 반도체법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진하면서 지금 중국에 전반적으로 같이 대응하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그 흐름을 놓친다라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경제 질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국민들께 잘 설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피해자분들에 대한 설득 또 그 피해자분들과 함께 해왔던 분들에 대한 설득 이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민정 의원은 야당에 몸담고 계시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요소들 뜯어보고 논의해야 될 게 참 많은데요. 네. 각 부분마다의 공통점은 순서가 많이 뒤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국가를 위해서 판단하셨다고 했는데 윤석열의 국가는 과연 무엇인가? 저는 황제식 사고를 하신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제식 사고요? 네, 나의 국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국가는 잠시 5년 동안 내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대통령인 것이고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어야 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대통령께서 이 황제식 접근법으로 나의 국가이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민들의 희생이 좀 따르더라도 이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고에 좀 빠져 계신 것 같고요. 앞서서 입장문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양금덕, 김성주, 이춘식 이 세 분께서는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먼저 나간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한일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면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이익이 모색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청와대 생활을 오래 했지만 네. 외교라는 건 양국 간에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게임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1%라도 더 가져올 것인가의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이 강제동원 관련해서는 WTO 제소 문제도 그렇고요. 즉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외교적인 문제도 그렇고 사법체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은 게 무엇이냐.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와대에서 또 일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의문, 이번에 아마 윤석열 정부가 최종해법을 제시하면서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과거 정부는 과연 뭘 했습니까? 폭탄 돌리기 하듯이 미루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가 있었고요. 물론 그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배상 책임을 진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대한 수출 규제. 그랬더니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바로 종료시키고 연장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대치 국면만 계속됐고 한국과 일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또 상당히 나빠졌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하고 바로 보자.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 한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없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조였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 또 한국과 일본의 두 나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게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파악해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을 텐데요. 대법원 판결은 결국 2018년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없었더라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수출 규제나 지소미아라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또 황제식 접근으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겠어라고 했더라면 지소미아라든지 수출 규제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법 체계를 흔들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면서 수출 규제라는 보복 조치를 한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일본에게 굴복하고 다시 머리를 조아리면서 경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는 명분 때문에 그냥 일본이 하고 싶은 대로 뒀더라면 과연 국민들께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물론 그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에 비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일본과 이 문제 때문에 경제 상황이 상당히 많이 위축됐더라면 또 모르겠으나 우리는 분명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고 오히려 수출의 다변화를 이뤄냈던 성과를 또 만들었던 그 짜릿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야당이었던 우리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었나요? 예, 자유한국당. 같이 협조하고 공조한 역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싸워서 이겨냈던 경험을 국민의힘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까지 다 부정하려 하시느냐.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자꾸만 듭니다. 예, 이 의문에 대해서 우리 박 의원께서 또 한번 답변하신다면요. 예.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 하느냐. 그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어떤 정치인이 이 한일 이 문제를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 방향으로 풀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것은 기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기본이고 일본을 이겨야 된다, 그 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은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북핵에 대한 안보 위협 또 그다음 경제적인 부분 지금 아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큰 타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어제 지금 발표 난 이후로 지금 각 경제단체들은 모두 다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소부장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일본과 협력이 필요한데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한일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을 못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결단하고 풀어내니까 이제 그분들도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일본과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단 하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그 시각으로 봐야 되고 아까 또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일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가 훨씬 더 큰 부분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다. 한미일 삼각 공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데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도 늘 미국 국무부나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물어보면 한미일 삼각 공조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다 공감을 하고 미국이 적전 의지를 나타내는데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특파원들이 질문을 던지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것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다. 예. 그건 한국과 일본이 두 당사국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다. 우리는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아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최종 해법에 대해서 뭐 환영한다는 의미의 얘기했죠. 논평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잠깐 화면 준비가 됐으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삼각공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는 미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 사이에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여는 것이다 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환영하는 입장을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박 의원님의 이야기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부분. 자, 그러면 왜 우리 정부는 피해자들을 더 설득한 상황에서 발표를 못했을까?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 가운데 한 분, 두 분이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하다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라고 정부의 발표를 지지한다면 훨씬 더 힘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또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랬으면 좋았겠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번 박진 외교부 장관이 피해자들 직접 만나 뵙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돼서
일찍부터 좀 시작을 해서 그런 성과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 타결되지 않는다라면 언제까지 이 문제를 그대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한일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폐기된 것은 결정적으로 피해자분들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체결했고 또 피해자분들이 반발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실상 폐기가 된 것인데요. 앞서 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미국의 입장은 늘 그랬습니다. 네. 한일 간의 관계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북한도 어느 나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역사가 쓰여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선 사법체계를 뒤흔들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안에서 문제를 풀고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진 장관님께서 피해자들을 만나셨다고는 하지만 둘 간에 싸워도요, 한 번 만나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풀립니까?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수십 년 동안 나의 모든 젊음과 어린 시절 모든 게 다 통째로 부정당하는 일인데 그것이 장관이 와서 한 번 만났다고 해서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 저는 참 너무 안이한 생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혈맹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가 종속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환영 입장을 냈으니까 우리는 오케이 된 것인가요? 미국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고 한미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 공조가 잘 되면 우리는 다 된 것입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그냥 버리고 가는 그런 나라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다 중국 탓이다, 러시아 탓이다 이렇게 돌려버리면 될 일입니까? 북한 탓이다? 그러니까 이 외교를 하실 때는요. 야당하고 싸우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북한하고 싸우려고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떠한 평화와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그 어떠한 불합리하고 굴욕적인 순간이 오더라도 개인으로서 참아낼 용기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 조건은 대한민국 국민이 첫 번째여야 된다는 겁니다. 양금덕 할머니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말에 공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고민정 의원님 말씀, 박 의원님 말씀 다 들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고민정 의원님은 민주당은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비판의 방점이 찍혀 있는데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아까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 결과는 한국과 일본 관계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책임이 일본에 있으니 일본이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뭐 이런 겁니까? 당시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할 때에도 일본은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국면으로 전 세계가 집중하고 주목되는 것에 대해서 일본도 같이 합류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 혹은 욕심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교는 다 생물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끌고 올 수도 있지만 저절로 끌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외교인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아주 처참할 정도로 낮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G7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끌어올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한국을 예전과는 다른 위치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제적 위치와 외교적인 위치 등등을 많이 끌어올려 놔야 일본과 미국으로부터도 혹은 북한으로부터도 더 우위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위치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한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자, 일본은 1960년대 초반 한일 청구권 협정, 한일 기본조약 그 당시에 그 배상금 지급을 통해서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것이 그 협정의 정신이다.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게 일본의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본이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민주당은 해결을 하겠다는 것이냐. 사죄하고 통상적인 일본 어떤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해국들이
그 피해국들과 화해하는 절차라고 한다면은 사과하고 반성하고 배상하고 화해하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과부터 받아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만약에 집권을 했더라면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일본과의 물밑 협상과 일본을 둘러싼 외교 이 축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일본을 압박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들을 짰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그러한 권한과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노릇인 겁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평화라는 그 에너지원을 세게 돌려서 일본이 따라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게 저희의 전략 아닌 전략이었던 겁니다. 한반도 평화. 예. 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새로운 국면이 도래가 됐고 또 윤석열 정권이라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글쎄요.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의 방안을 지금 설명을 지금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민주당 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법을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나 또는 민주당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정말로 우리가 개인으로서 국가 지도자로서는 때로는 굴욕도 참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친일이다, 이런 매국이다, 이런 비판까지 들으면서 그 개인적인 굴욕을 감수하면서 지금 이걸 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걸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이 세계 질서에서 여기에 잘못되면 우리가 정말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게 그런 위기감에서 지금 그런 비판을 참아가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냐, 우리가 상당히 국력이 높아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국력이 높아져 있고 우리가 소부장을 가지고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라면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그러면 우리가 일본한테 사과하지 말라고 해도 사과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일본보다 아직 국력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때 우리가 힘을 길러서 이 아까 얘기하신 말씀과 같이 굴욕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힘을 길러서 정말 우리가 힘이 강대해졌을 때는 일본 하지 말라고 해도 사과하고 배상 안 한다고 해도 안 받는다고 해도 배상한다고 할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넓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자꾸 사법 체계를 부정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3자 변제는 법률상 지금 보장되어 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3자 변제를 택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야당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지금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야당 대표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수치스럽습니다. 국가는 굴종을 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 국민들은 모욕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제3자 변제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이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 범죄 일본 당국의 진지한 사과가 없이 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봉합할 수는 없습니다. 사과는 피해자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윤석열 정부의 자칭 미래지향적 결단에 국민들은 큰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의 식민 지배는 합법적 통치의 일환이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일제에 의한 식민 지배는 불법이었다는, 그래서 징용 문제는 강제 동원이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법원 판결이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에 의해
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대표가 강하게 어제 정부가 발표한 최종 해법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또 어떤 이야기 했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95이나 먹어갖고 지금까지 억울할 때는 이참이 처음입니다. 어디 윤석열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씨를 갖고 무슨 놈의 나라를 이끌고 대통령을 한다고 할까. 할머니 일본에서 돈 받기 어려우니까 우리 정부가 대신 기업들 모아가지고 할머니 곧 드리겠다고 합니다. 나 그런 돈은 곧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더러운 돈은 안 받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다 대고 사죄라고 어디다가 사죄를 받고 어디다가 요구를 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양심 있으면 말을 해봐라. 우리를 데리고 갈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공부도 하고 일을 하면 돈도 준다고 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데리고 가서 평생에 골뱅이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합니까? 네, 피해자분들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아침에 정부 해법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 했는지까지 들어보고 나서 두 의원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이 모든 피해자와 유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한 우리 국민들의 민족 감정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세계 주요 국가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맺은 국제협정을 깨고 국제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일본과 대등한 국가가 된 우리 대한민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국력이 커진 만큼 거기에 걸맞게 세계의 무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발표가 나온 것을 이해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해자분들 또 야당 대표들 여당의 원내대표 이야기가 나오는 사이에 또 고민정 의원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사죄를 안 합니까? 그 사죄 도대체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라고 피해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일본으로부터 사과 받아야 한다는 그건 당위죠. 그런데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일단은 조금 전에 주호영 대표께서 일본과의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아까는 일본보다 우리가 못한 건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셔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건데 아까 이제 수출 규제 문제 나왔었지요. 그 당시에 일본 기업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오히려 일본 정부를 향해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풀자라는 압박이 일본 정부에게 갔던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계속 버티고 오히려 다른 수출길을 열자 일본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관계들을 우리가 더 선점하고 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갔던 상황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본이 사과를 하든 배상을 하든 일본 기업이 들어오든 그래서 이 세계적인 평화 국면에서 일본이 빠질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데 그게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자,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법원 판결로 일본의 사과를 강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과는 정치적인 부분이고 법률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것은
개인적인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 그래서 개인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거기에 사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물론 당연히 있죠. 그건 도의적인 것입니다. 법률상으로 사과를 강제할 방법도 없고 그 판결에 의하더라도 일본으로 사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 이 판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직접적으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서 집행을 하느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집행을 하느냐,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과를 안 받고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가서 문제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논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본 재산을 매각해서 받더라도 그거는 사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배상을 하는 것, 그 자체로 법률적인 절차는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를 어떻게 받느냐, 이 문제를 법적인 문제하고 좀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과를 받는 것과 배상을 받아야 되는 것은 두 축으로 나뉘는 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만을 가지고 사과를 먼저 받아낼 수 있는 것이냐, 그거는 아닐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는 그 가해 기업들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와 있으니 그것을 대통령으로서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과에 대해서는 이미 독일에서도 다른 수많은 나라에서도 그러면은 어떠한 근거로 그 나라들은 사죄를 하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그 사과를 받을 그 당위성조차 자격조차 없는 겁니까? 자, 사과 문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저도 독일은 저렇게 나치의 자신들 전범 행위에 대해 가지고 수십 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내고 그 피해 입은 분들에게 사과하는데 왜 일본은 저럴까?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을 억지로 어떻게 사과하도록 강제로 만들 수 전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국력을 우리가 쌓아서 스스로 그런 잘못을 느끼고 사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과를 어떻게 일본한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박 의원님 지금 말씀은 자 이렇게 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이후에 한국과 일본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런 사이가 좋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일본 정부로부터 책임 있는 지도자 총리라든가 다시 한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통절하게 반성하는 그런 모습, 그런 발언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십니까? 저는 일본과의 관계만 해서 그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걸 해왔는데도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뭐 일본은 사실 결국은 역대 수차례 우리 그렇습니다. 사과했다라고 예. 또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국제사회와 연대 속에서 예를 들어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그 속에서 일본이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든지 또는 한미일 공조를 넘어선 세계적인 국제적인 질서 차원에서 일본이 저렇게 자신의 식민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국제적인 위상과 연결돼서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일본은 아마 사과하게 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과 문제는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데 어떤 가해자가 사과를 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왜 말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드리면서 당연히 요구해야죠. 정부의 길을 포기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법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모든 것들이 있다면 사법체계만 있으면 됩니다. 입법기관하고 사법부만 있으면 됩니다. 왜 행정부가 있는 것이고 왜 정치가 있고 왜 대통령이 있는 겁니까? 그러한 법으로 풀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을 정치력으로 풀어나가라고 대통령이 있는 거고 그래서 외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는 정부보다도 국회 여야보다도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드리는 이유가 외교만큼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싸우는 최정의 장수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본에게서 사과를 받아내려는 악착 같은 어떤 모습 혹은 피해자들을 설득하려는 악착 같은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한 노력을 무엇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래놓고서는 일본은 사과를 안 할 게 너무 뻔한데 언제까지 그거를 바라고만 있느냐. 그게 우리나라 의원으로서 하실 이야기냐라는 겁니다. 그건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도대체 뭘 했으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는 사과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다. 일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과하라라고 그런 정말로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7월 1일 날 발생하고 그 이후에 지소미아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수출을 다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 공존했었던 그 모습들을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소미아가 파기되고 또 한미일 공조가 파기돼서 그래서 북핵 위험이 더 고조됐을 때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일 관계 이 하나의 문제 때문에 이걸 추진한 게 그러니까 아니라고 결국은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나라 단독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없다라는 생각부터 그렇게 빙인되는 말씀하시면 것 안 되시죠. 같습니다. 한미일 제가 삼각 안보 체제를 얘기했고 그것보다 일본과의 관계보다도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미국과의 협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협조여야 되지 예. 종속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이게 종속이라고 보십니까? 자, 예. 용어를 저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정부의 한 정책, 특히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우리 국민들이 다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이런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어쨌든 결단이 정책을 통해서 발표가 됐고요. 이 해법 제시가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느냐, 과연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변수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일본 측이 우리의 이런 발표에 대해서 호응해 올 것이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본 정부 역대 과거에 있었던 역사인식을 정말로 제대로 계승하겠다, 통렬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 이른바 대한 수출 규제를 풀겠다, 뭐 이런 조치가 나올 것이냐,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일본 총리의 이야기 어제 들려드렸습니다만 아마도 이게 현재까지는 이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 수위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어제 일본 중의원 출석을 해서 했던 답변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자들하고 질문하면서 답변한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韓国政府の措置は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のものとして評価しております。 일본 언론들 아사히 신문 사법 판단을 존중하면서 결정적인 관계 악화를 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거운 결정을 지지하고 싶다. 요미우리 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을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내정이 막히면 대일 강경 노선을 취하는 정권이 많았다. 일본은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탁구 경기를 보는 듯 하는 거죠. 우리가 일본에 공을 넘기면 일본은 다시 우리에게 공을 넘기고,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분들 또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윤석열 정부의 정책 불가피하다고는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없이,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맞는 거기에 합당한 조치 없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공감을 얻게 될지, 아니면 일본에 사죄하지 않는 것,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괘씸하지만 한국과 일본,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불가피하다는 걸 이해한다는 의견이 더 많아질지.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윤석열 정부는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또 고민정 의원 나오셨지만 문재인 정부가 어떤 기조로 대일 정책을 유지해 왔는지도 우리는 분명히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부든 간에 우리는 임기가 5년인 정부고요. 그 다음 정부가 이 정부의 이 대일 정책을 계승할지 아니면 또 바꿀지, 이거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폐기한 거죠. 그렇죠? 동의를 얻지 못했고.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또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일 정책을 완전히 바꾼 것이죠. 그렇죠? 지금 바꾼 거죠. 예. 예. 자, 이 다음 정부까지 과연 윤석열 정부의 이번 해법 제시가 승계가 될지, 계승이 될지, 아니면 또 바뀔지. 아마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에서는 내정이 막히면은 대일 강경책을 취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그것인데, 자, 두 분께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좀 이해하는 선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시청자분들이 더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피해자 분들 또는 유족분들의 지금 감정 또 야당에서 반발하는 이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귀도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피해자 설득하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적으로 본다라면은 저 역시도 고민정 의원님과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들께.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감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가 먼 국가의 미래를 보면서 또 현재 우리 앞에 지금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어떤 것이 이득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고민정 의원은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친일 세력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급변하는 근대화 사회 속에서 우리 조선이 부국 강병할 수 있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래야 하는가라는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계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첫째도 둘째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 그리고 대법원이든 이런 사법부를 비롯한 이런 행정 시스템을 붕괴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것들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예전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일본과의 문제가 나왔을 때 틀어드렸던 노래가 어머님 말씀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들아 내가 너만 했을 땐 비누 공장의 여공이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일본만 좋은 일 시켜줬단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가사가 있죠. 아들아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남의 침략 받지 않는 나라 만들고 배고파 우는 사람 없게 하여라. 이런 과거사를 담은 그런 노래가 있었던 생각이 다시 한번 납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어제 해법 제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미래지향토로 가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친일 매국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가 어쨌든 전국의 쟁점이 됐습니다. 이 사안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될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대응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